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이 오늘 정경두 국방장관과 만남을 갖고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증액 논의가 이루어졌을지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오늘 이 시간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기서 앞서 정도희 기자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희가 좀 정리해봤습니다만 일단 오늘 에스퍼 장관의 방한에서 다뤄지게 될 의제, 이제 뭐 국방부가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어떤 의제가 좀 다뤄지게 될지 정리를 좀 해보죠. 이제 언론 보도에 나온 걸 좀 종합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유지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한미 간의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그리고 평화 프로세스를 어떻게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유지해 나갈 것인가 이것을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그 국방 장관들이 모여서 논의를 할 것 같고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그 다음으로는 뭐 우선순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 한미일 안보 협력에 있어서 좀 그 거론이 되는 지소미아 폐기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의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심도 있게 논의가 됐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쪽에서도 입장을 전달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우려가 되고 있는 이제 방위 분담금 증액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화두를 던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그 방위 분담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TF가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 언론적으로 또 우리 대통령이 이런 걸 원한다 이 정도의 원론적인 수준일 뿐이지 구체적인 얘기는 쉽지 않을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전시작전 통제권, 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네. 문제, 예. 그 이번에 이제 그 주유소 훈련이 이제 우리군 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방장관이 모여서 점검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논의가 될 것 같은데요. 그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방문의 목적은 상견례입니다. 이제 그 에스퍼 장관이 이제 그 취임을 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아시아 투어거든요. 뭐 일본, 호주 다른 국 거쳐가지고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취임 인사 부분을 차원에서. 그렇죠. 예. 그게 가장 큰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회담 전 모두 발언 내용은 좀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좀 강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요? 그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한미 동맹이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보면 한 3가지 정도 차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그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직면한 위협이라고 쓰는 북한 위협을 다루는 한반도 차원에서의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 그게 말씀드린 이제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하고 연계가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더 나아가서 이제 동북아 차원에서의 한미 동맹.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 한미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를 갖다가 안보 측면에서 논의하는 거고 이 부분이 이제 그 우려가 되고 있는 미국이 INF 조약을 탈퇴하고 나서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연계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글로벌 차원에서의 한미 동맹 그 협력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아무래도 해적 소탕이라든지 아니면 그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평화군을 유지한다든가 파견한다든가 아니면 그 군을 파견해서 도와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이제 그 한미 간의 연합 호위군을 구성하는 문제 이런 부분까지 이제 확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그 에스퍼 장관 방한이 좀 관심을 모았던 것이 뭐냐면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일단 대폭 인상을 기정사실로 한 것처럼 한국은 부유하느라는 말을 쓰면서 이제 발언을 던졌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에스퍼 장관이 비공식 의제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그 관련돼서 방위 분담금 증액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겠냐는 거였는데 일단 모두 발언에서 그런 얘기가 없었고 근데 아까 얘기하신 것대로라면 취임 인사차로 온 거라면 이렇게 좀 심도 있는 얘기를 과연 할까? 이런 거는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세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취임 인사차 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방위비 구체적 액수라든지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죠. TF가 예. 구성돼서 하기 때문에 아직 이제 우리 외교부나 미국의 국무부 입장에서도 아직 TF가 제대로 구성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당황스러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윗을 통해 가지고 툭 던져놨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그 10차 그 방위비 협상이 이제 1년 기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서서히 준비를 하고 논의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대통령이 먼저 툭 화두를 꺼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측에서 그러면 미국 측에서 이미 논의가 돼서 대통령이 화두를 던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 취임사로 와가지고 액수를 논하는 거는 예. 대통령 수장이 얘기하는 거나 그 어떻게 보면 부처의 수장이잖아요. 수장이 어떤 구체적 액수를 논의한다는 건 사실은 외교상이 그렇게 바람직한 부분 아니고 심하게 얘기하면 결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꼭 이번만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이 분담금 이야기를 좀 꼭 해보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은 이제 꾸준히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언젠가는 한 번은 논의가 될 거란 말인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미국이 지금 이 증액을 요구하는 근거를 저희는 좀 어디서 좀 봐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죠. 그러니까 한국이 다른 일본이나 다른 독일이라든지 어떤 미국의 동맹 혹은 이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 어떤 방위 분담금 봤을 때 훨씬 더 많은 물론 총액에서는 한국의 부담이 좀 적을 수 있겠지만 사실 어떤 우리 어떤 하나의 그 연구소에 나오는 자료를 보면 거의 어떤 주둔 인력 그러니까 그 병력이죠. 미군의 주둔 병력에 비해서 우리가 내는 돈이 어떻게 보면 가까운 일본보다 훨씬 더 많이 내고 있다. 거의 80% 이상 이렇게 그러니까 2배 이상을 지불하고 있다. 이런 그 근거도 나오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정말 성의를 보여서 미군 측에 제공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5억 달러밖에 쓰지 않는데 미국은 50억 달러를 쓰고 있다. 사실 그거는 어디서 나온 그건 모르겠어요. 사실 그거 모르고 이제 그 수장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최고 지도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용하고 끄덕끄덕 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미국 측에 대해서는 근거는 사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전문가시니까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툭 던진 그 선수 차원에 던진 그 발언을 보시면서 뭐 부유한 나라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거 보고 어떻게 좀 그 예상을 해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놀라긴 했는데요. 네. 새로운 건 아니다. 이런 원래 생각이 그런 스타일이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한 2년 이상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이제 팔로우를 예.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그 자기 측의 협상의 기술에서 쓴 것처럼 협상을 하기 위해서 자기 측에 유리한 판을 끌어내기 위해서 처음에 맥시멈을 딱 던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맥시멈에 대해서 상대방이 동의한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협상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100%의 어떤 그 출발점에서 이제 조금 줄여가지고 이제 선심을 쓰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70이나 80% 만나게 되면 예. 그 어쨌든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원래 목표했던 것보다 훨씬 더 150%, 200%를 맥시멈으로 설정해 놨기 때문에 예. 이미 70, 80%를 얻어도 그거는 충분한 목표 달성이 되는 거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100에서 줄여서 70% 정도가 됐다 그러면 어떤 명분도 쓰고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렇게 그 분위기 형성되면 또 웃으면서 또 분위기를 바꾸고 웃으면서 또 이렇게 예. 협상을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한 협상의 기술을 적용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실무 차원에서 어떤 한미 양국이 TF 간에 어떤 논의가 있었다 이런 부분 전혀 아니고요. 그냥 예. 기본적으로 이제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원칙적인 걸 확인한 상태인데 네. 이러한 분위기를 돋구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식의 협상의 기술을 갖다가 발휘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많게는 5배까지 요구할 것이다. 이런 뭐 분석에 관한 보도도 나왔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트럼프식 협상이라는 게 워낙 또 일방적이고 예측이 불가하다 보니 과연 미국 측에서 어느 정도를 요구를 할 것이냐에 대한 참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50억 달러, 5억 달러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로 원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하진 예. 않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걸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좀 주시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과 실제로 TF의 대표단이 와서 얘기할 때는 이거 온도차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원하기 때문에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 외교라는 것이 협상이라는 것이 상대가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측의 입장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어떤 여러 번의 협상을 통해서 미국 측도 우리와 많은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을 우리 측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그 TF가 구성이 되면 미국 측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안을 만들 겁니다. 만들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만족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어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안을 가지고 우리가 접촉을 통해서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를 받아들여야지 그렇죠. 우리도 국내적으로 예. 이게 수용 가능하고 그 어떤 그 국내적으로 그 어떤 우리 세금이 나가는 건데요. 네. 그 부분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의 그것도 절차를 거칠 건데 이 처음으로 그 가장 높은 선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갑자기 이렇게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어쨌든 올릴 거야. 내가 딱 쳐놨으니까 실무 차원에서 차차 그걸 논의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많이 부풀려 놓고 선심을 쓴 듯한 그런 전략. 그렇게 그렇죠. 예상할 수 그렇게 하고 있겠네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이라도 올라도 또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렇죠. 정치적인 이전보다 어떤 나아졌으니. 그렇죠. 기술이 예. 나기 때문에 이 정도 올릴 수 있었다. 예. 과거 오바마 행정부 때를 비교해봐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참 트럼프스러운 전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자, 한일 갈등 속에 지소미아가 3년 만에 이제 24일인데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존폐 위기에 놓인 상황인데요.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데 이 지소미아가 활용되기 때문에 파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정부 차원에서 그렇고 뭐 여론이 뭐 갈리는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전문가시니까 이 지소미아를 또 모르시는 국민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개념을 설명해 주시고 이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지소미아라는 게 한일 군사 보호 협정이라고 해가지고 한국과 일본 간에 예. 이제 한미일 협력 이외에 한국과 일본 간에 어떤 민감한 어떤 군사 정보, 비밀 정보를 주고받자 이렇게 그러니까 협의를 한 것이죠. 예. 이것이 아무래도 2010년대 들어서 이제 북한의 어떤 위협이 증가하면서 그러한 부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일 협력과는 별개로 한일 간의 어떤 민감한 군사 정보를 주고받는 예. 그래서 2급 이하의 그 군사 정보를 주고받는 이런 협정이거든요. 주로 그래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든지 아니면 군사 동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 측이 갖고 있는 정보와 일본 측이 갖고 있는 정찰 정보 이런 부분을 갖다 서로 교환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태까지 그 지소미아가 체결된 후 한 26건 정도가 이렇게 정보가 왔다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년 동안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 그 자체로 갖는 의미 그러니까 사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만 그것이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 가장 지금 그 지소미아 폐기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은 미국이죠. 왜냐하면 미국은 어떤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미국의 영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한국과 일본이 가장 중요한 그 동맹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반도 유사시라든지 아니면 동북아의 어떤 안보 상황 유사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국과 일본이 그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해서 이제 일본에 있는 어떤 미군이 한반도 유사시에 전개를 한다든가 예.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한국과 일본이 또 정보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를 바라는데 지소미아가 만약에 폐기가 된다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신뢰가 깨지게 되고 어떤 협력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소미아 자체 폐기 자체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그것이 갖고 올 향후 파장에 대해서 미국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일단은 이 지소미아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도 아직은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정경두 장관의 모두 발언을 좀 잠깐 들여다보면 일본의 경제 보복이 한미일 안보 협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지소미아 뭐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라도 미국이 한일 갈등의 어떤 중재 역할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좀 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중재라는 말을 쓰는 걸 미국이 좀 꺼려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어느 측의 편을 들어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당국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중재 그 요청보다는 아무래도 한국과 일본이 중요한 그 파트너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갈등이 있는 것은 아무래도 한미일 협력이라든지 지역 안배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그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력을 해나갈 수 있도록 화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 탈수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계속 강조를 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할 것이고 만약에 사태가 지금은 좀 이렇게 좀 진중 국면에 한일 갈등이 진중 국면에 들었지만 만약에 갈등이 굉장히 중폭이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예. 그때는 좀 미국이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또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소미아를 재연장 여부를 결정되는 24일 전에 한일 갈등이 좀 봉합돼야 이것도 이제 파기 얘기가 안 나올 테니까 미국 입장에서 그 전에 뭔가 좀 손을 쓸 수도 있다라고 좀 보시는 거 그런 분석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좀 보시나요? 그러니까 좀 지켜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약에 그 이번에 어떤 그
일본이 예. 그 백색 그 국가 제외하는 데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그 리스트 항목을 갖다가 보다 추가 지정을 했다면 그래서 국면이 더 악화됐다면 미국이 개입할 여지가 더 많아졌겠죠. 그렇지만 지금 상태를 보면 그 일본도 잠깐 숨고를 통해 가지고 향후 전략에 대해서 더 세밀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보고 미국도 거기에 맞춰서 한국도 그 수행에 맞춰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수행에 맞춰서 할 거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그리고 중요하다, 협력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하는지 재연장해야 되는지를 결정할 때 물론 지금 최근에 한일 간의 그 관계, 일본의 이 보복성 행동 때문에 우리도 맞대응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나온 얘기긴 합니다만 이거를 굉장히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는 안보 이슈이기 때문에 또 재연장할지 파기해야 되는지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요소는 어떤 거로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냉정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판단해 본다면 예. 한일 그 지소미아의 어떤 그 연장이 그러니까 그 한반도 안보하고 동북 안보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실익을 주는가를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지소미아 폐기 가능성이 얘기가 나온 것은 예. 이제 카드로 나온 거죠. 왜냐하면 일본 측이 어떤 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했을 때 어떤 주장 근거가 일단 신뢰할 수 없는 한국이 신뢰할 수 없는 국가고 안보상으로도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우리도 일본이 더 이상 우방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신뢰할 수 없는 국가에게 우리의 어떤 그 민감한 비밀 정보를 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맞대응을 하는 차원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소미아가 폐기가 될 것인가 이것을 논의할 때는 그 우리에게 주는 실익이 얼마만큼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안보상에 한반도 안보하고 동부 안보에 있어서 어떠한 파장을 갖고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미국 측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 지소미아가 폐기된다면 이제 한국 측에서 일부 이제 그 띵크탱크 전문가들이 하지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라든지 어떤 향후 조치가 이루어질 초석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지소미아 폐기 자체보다 한반도 안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의도하지 않았던 파장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모두 고려한 그러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도 만약에 이것이 회담 테이블에 좀 올랐다면 글쎄요,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이걸 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그 대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필요하다면 그 파병하는 것도 적절치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동맹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차원 중에서 예.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을 파병해서 한미 호위 연합군을 그게 연합 그 호위군에 참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미 동맹을 글로벌 차원에서 확대하는 하나의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사실은 민감한 사안, 그 뭐 중국과의 어떤 대립이라든지 북한과의 어떤 그 대립 이런 부분을 뛰어넘는 어떻게 본다면 한미 동맹을 전 세계 차원에서 강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명분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좀 고려해야 될 것은 이것을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측의 어떤 논리가 있어야 되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제기한 것처럼 우리 에너지를 운반하는 그 선박이 70%가 그 해협을 지나가기 때문에 예. 당연히 우리가 가서 지켜야 되는 거냐. 우리 국민, 우리 재산을 지키는 것이 우리 군의 임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참여할 명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만의 논의를 발전시켜서 그것이 국론 그리고 여론을 봤을 때 어떤 지지를 받는다면 뭐 추구하는 것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에 국방회의에서 정경두 장관이 이제 우리 선박도 위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체 판단을 해서 파병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싶긴 합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자, 또 하나 화약고로 부상하고 있는 미국의 아시아 지역이 이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한국 측에 이제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때는 중국이 당연히 반발을 하겠죠. 그래서 제2의 사드 사태가 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 부분.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들이 지금 외교부적으로 닥치고 있는데 네. 이 중거리 미사일 한반도 배치는 이것을 분명하게 노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중거리 미사일이라는 것이 이제 500km에서 한 5,00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공격용 무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중국 견제를 분명히 하고 있는 미국 행정부가 그것을 한반도 배치를 요구한다면 사실 한반도 그러니까 뭐 서울에서 베이징이라든지 상해를 나가는 게 1,000km 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중거리 미사일이 한국에 들어올 한반도에 들어올 사실은 명분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일본이라든지 그 후방 아니면 동남아 쪽에 배치하는 것이 중거리 미사일 배치, 지상에 배치하는 거에 목적이 더 맞는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미국 내에서도 한국 측 입장을 동조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중거리 미사일이 한반도에 배치돼서 어떻게 본다면 중국의 어떤 그 코앞에 예. 어떤 공격력 미사일이 배치되는 것을 중국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예. 그거에 대해서 만약 배치한다면 중국 어떤 당국에서 경험한 것처럼 사드 때 어떤 그 비공식적인 경제 보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큰 어떤 경제적 보복이 들어올 거고 그리고 한중 간의 외교 관계도 굉장히 냉각이 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분명하게 노를 해야 된다. 그렇죠. 예, 입장이신 노를 거예요. 하고 사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사드 같은 경우는 방어용 무기고 북한의 위협에 방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명분이 있는데 그 중거리 미사일 배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세워서 명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서는 사실은 우리보다 일본이 더 미국 측 호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어떤 일본이 중국과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 상호 의존도를 봤을 때 훨씬 더 자율성이 세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이라도 그 뒤쪽에 배치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 이야기했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라던가 호르무즈 해협 참여 문제, 또 지금 이야기한 이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까지 일각에서는 이런 어떤 미국의 요구들이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니냐,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시선들도 많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해주시죠. 사실 이런 부분이 일각에서 얘기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때문에 발발한 것이 아닌가. 근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트럼프 팩터라는 게 영향을 미친 거는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자국의 이익을 증대시키려는 외교안보에서 자국 이익을 증대시키는 미국 행정부의 움직임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이 새로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는데 지금 현 국면이 갑자기 한일 갈등이 불거지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외교 안보적인 이슈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 같아서 쉽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